안녕하세요. 어쨌든 경제의 이동재입니다. 이번 주 어쨌든 경제는요, 명절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들이 코스피 5000 시대에 맞는 전략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초대석 코너를 모아봤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전략과 전망,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글로벌 방위 산업 경쟁 시대를 맞아서 K방산 지금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자세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남부, 경기도 북부 간에 발전 격차가 있는데요.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위해 앞서 화면에서 보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김 의원님 보면은 네. 앞에 저희가 화면으로 간단히 양력 프로필도 이제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굉장히 화려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최고위원 하셨고 지금 네. 이제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네.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군 사성 장군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사실 직함들을 많이 이제 거쳐 오셨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직함으로 불리는 게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현재를 포함해서 뭐 민주당 최고위원. 그게 직급으로 가장 높은 네, 네. 네. 정치 경력상 네. 그렇다고 정치 봐야 경력상 되겠죠. 민주당 최고위원. 네, 네. 이때가 이제 기분이 좋았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특별위원장이시면서 네. 또 이제 방산 관련해서는 뭐 국내 또 네. 정부 여당 내 최고의 전문가신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니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방산 종목 투자하셨나요? 방산 투자할 수가 없죠. 저는 이해관계 충돌이 직접적인 있잖아요. 이해관계에 네. 있으시기 때문에. 네, 국방위원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방산이 재팟이 터졌죠. 이재명 네. 정부 들어서 네. 방산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고요. 네. 실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우리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길이 네. 열렸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방위산업과 또 이제 방산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고 계신데 아까 저희가 주가 네. 차트로 볼 때는 이렇게 상향되고 그러면은 네. 조금 마음이 좀 개인적으로 또 그러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거와는 저는 뭐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네. 그 성공의 상징이 주가 지수라고 네.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정부 후보 시절에도 공약이 5,000피 달성인데 네. 이미 달성을 네, 했고 이미 달성했고요. 5,000에는 안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네. 상징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 지수를 볼 때마다 네. 이렇게 상향 올라가면은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 이재명 전체적으로. 정부가 네. 성공을 하고 성공적으로 있고 가고 있다. 또 우리 그 국민들의 네. 재산의 파이가 또 늘어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네네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의 상승은 국부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투자하신 개인뿐만 아니라 네. 전체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나라가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수치로 네. 보여주는 거라서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식이 코스피 5,000피를 넘었고 네. 지금 6,000피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네.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7,000피 이상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코스닥도 지금 그 1,000스닥을 넘었고요. 네. 앞으로 우리 증시 어디까지로 달려갈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저는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늘 저평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런 이유는 저는 두 가지였다고 보거든요. 네. 하나는 안보 리스크였죠. 남북한 대치 국면이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투명성,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확보가 안 네. 됐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법도 개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북한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해소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산업을 육성을 집중적으로 국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것이 정상화 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어떻게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계속 네, 상승을
네, 뭐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자신하는 걸로. 네, 네. 이미 5천은 저는 안착이 됐다고 보고요. 네. 이제 좀 더 다지면서 네.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각 분야의 제조업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AI라든가 첨단 산업도 우리가 반도체든 세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점진적으로 상승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 그 주위에 주식 네. 전문가분들도 지금 5천 지금 넘어온 상태에서 6천 피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네. 4천 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그럼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네. 자, 우리가 이제 6천 피, 7천 피를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AI나 반도체 업종만으로는 좀 힘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다른 업종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지고 시장을 견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뭐 조선방산, 바이오, 엔터 뭐 여러 업종들이 그렇죠. 있을 텐데 네. 우리 의원님은 방산 쪽 전문가시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게 궁금한데 이게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큰 수주 소식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60조 원 네. 캐나다 잠수함을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느냐? 네. 이게 하나의 이제 방산 업종의 하나의 모멘텀이 큰 모멘텀이 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어떻게 지금 물 밑에서 또 움직여 주시는지 네. 좀 설명 좀 지금 해주시죠.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을 가지고 독일과 치열하게 네. 지금 접전을 벌이고 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기업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수주를 따기 위해서 국가 총력전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독일도 마찬가지 총력전으로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제가 60조 수주를 위해서 7월에 방산 특사단장으로 캐나다에 가서 네. 그때는 6개국이 그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 관련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뭐 등등을 만나서 우수성을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개국으로 그 이후에 많이 압축이 됐고 또 최근에는 캐나다의 국방 조달 관련 장관과 오찬하면서 또 얘기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캐나다가 원하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캐나다는 나토라든가 이런 데뿐만 아니라 지금 태평양으로 나오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51번째 주로 캐나다를 자꾸 지칭하고 하니까 네. 이제는 다변화하고 본인들도 자주국방이나 또는 외교 또는 경제에 다변화해야 되겠다 해서 태평양으로 나오는데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 거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것까지도 맞닥뜨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아주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독일을 제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 두 개 비교를 조금 더 하면은 네. 실제 방산 수출은 3가지가 키였습니다. 네. 성능이 우수하냐, 가격, 네. 납기 기일이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 소규모 방산은 이거 3개로 끝나는데 이건 무려 60조다 보니까 그게 플러스 하나가 되는 게 총 패키지로 네. 60조 우리가 사주면 뭘 너희들이 줄게 이겁니다. 네. 절충교육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종합 상품으로 60조만큼 우리가 혜택을 주겠다 하고 네. 캐나다도 잠수함을 60조 산업을 하면서 네. 본인들의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강원식 비서실장을 특사단장으로 해서 갈 때 현대자동차 회장까지 네. 같이 가고 했잖아요. 종합 패키지로 네. 60도 수주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 강물도 수입해주고 가스도 또 수입하고 우리가 공장도 정비 공장도 만들어주고 네. 현대차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다. 뭐 이런 패키지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정부가 나서서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전략적 캐나다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총력전을 펼치기 때문에 독일을 제끼고 우리가 60조 원 잠수함 수주를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방산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지금 인정받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어떻게 보세요?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다 같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방산은 사실은 기업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되고 국회가 또 그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동안은 사실은
기업에 많이 맡긴 경향이 있고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히 정부와 국회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방위산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40명 규모의 국회의원으로 메모드급으로 구성이 돼서 예산이면 예산, 법이면 법, 또 직접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할 때 같이 해주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안보실 안에 TF를 구성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런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에 기반하에 미국과 잘 협조를 하면서 다변화해가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힘을 쓰시고 지금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더 그런 게 있어지면 경쟁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이제 뭐 주식시장하고 또 연관되긴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일종의 부동산 시장에 몰려있는 자금들을 좀 증시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머니무브 전략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 의원께서는 전체적인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지난 머니무브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앞으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지금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그러한 자금 또 돈을 실제 다변화해서 주식과 기업도 옮겨가야 되거든요. 금융적으로. 왜냐하면은 사실은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본을 생산적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이걸 한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히 저는 그 포트폴리오상 좀 불균형돼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도 대다수 가지고 게 부동산에 대부분 묶여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 조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하면 대단히 위험한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있는 자본금이나 이런 걸 증시로 머니 무브하는 이 전략은 아주 대단히 잘하는 거라고 보고요. 이것이 돼서 진짜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아주 건강한 우리 국민들도 건강한 경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국가도 포트폴리오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꼭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예전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 규제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돈을 투자처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코스피가 5천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이제 투자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다음 2단계로 부동산 정책을 하니까 이제는 부동산에서의 자금을 전환해도 내가 되겠구나 하는 신뢰를 가기 시작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모습을 하면은 한다, 끝까지 한다라는 그 의지를 국민들이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부동산 정책 신뢰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개인들도 기업들도 포트폴리오를 바꿔야겠다. 그럼 부동산에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구조로 가겠다고 여기에 투자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정책과 머니 무브 정책은 꼭 성공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대단히 안전판을 잘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말씀하셔서 그런데 또 남양주 또 지역구이시기도 하시고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역시 이제 뭐 신도시 개발일 수도 있고 경기도권에 또 이제 주택 공급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주택 공급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6만 호 공급이라든가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단순히 그 주택은 패키지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만 공급하게 되면은 베드타운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족 도시가 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도 유치하고 교통을 선 해결하면서 교육, 의료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갔을 때 부동산 정책도 공급 정책은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왕숙지구를 개발한다 할 때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하도록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경기도 전역에서 많이 지금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지역도 그런 패키지로 정부가 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당에서도 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저도 그 뉴스 이제 할 때 얘기를 했지만
한강을 기준으로 남북의 이게 격차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이 남북 간 격차는 좀 어떻게 좀 해소를 시키면 좋을까요? 특히 크게 봤어요. 경기 북부 지역은 대단히 소외돼 있죠. 네. 그 소외된 이유는 물론 군사 분계선으로 가까워서 북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규제가 많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은 여기서를 자족 도시로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북부는 자족 도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공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자족 도시를 만들려면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전력,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경기 북부에서 에너지를 만약에 한다면 호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자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민통선과 연하는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면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 경기 북부는 땅이 있습니다. 그 미군이 떠난 반항 공여지라든가 군이 감축되면서 군이 떠난 군 유유지 같은데 지자체에다가 임대를 100년 가까이 임대를 해줘서 개발하게 하면은 AI 클러스터라든가 방산 클러스터 등을 유치해서 경기 북부를 자족 도시로 만들 수 있죠. 거기에다가 교통, 의료, 교육의 인프라를 깔게 되면은 경기 북부는 획기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요. 앞으로 또 평화 시대, 남북한 평화 시대를 대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력 에너지 고속도로가 돼서 전력이 확보가 되면은 평화 시대가 오면은 개성공단 같은 그런 것들을 군사 분계선 좌우측으로 많은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북부 지역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굳이 한마디로 하면 방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예, 방산 클러스터, AI 클러스터. AI 네, 클러스터를 네. 북부 지역에 네, 조성을 하고. 네, 네. 방산 클러스터는 지금 많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난번 대통령께서 그 북부 카운을 미팅 할 때 경기 북부 그런 방산 클러스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뜨는 공여지에다가 MRO 클러스터라고 해서 정비 체계를 만드는 거죠. 방산은 무기 수출은 실제 무기 가격은 30%고 정비 체계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연구소 이런 거가 70% 되는 겁니다. 캐나다의 60조 산업도 20조는 잠수함이고 나머지 그렇거든요. 거기에다가 정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죠. 지금은 그 북부의 무기의 정비는 창원까지 가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경기 북부가 최적이다. 최적이다. 네. 자, 이제 경기 남부로 보면 지금 현안 이슈 이제 물론 좀 잦아들긴 했지만 용인 반도체 공장,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또 더 남쪽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는 어떻게 거기는 이미 이것은 얘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용인 지역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는 그대로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뭐 이렇게 정치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용인에서는 모아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기를 남부로 나눴을 때 남쪽은 약간 반도체 쪽 중심으로 좀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고 북쪽은 이제 방산 클러스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자, 경기도의 발전과 또 경기도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 뭐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경기지사를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걸로 제가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출마 선언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신 또 구체적인 이유 또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진짜 경기도를 행복하고 잘 사는 세계에서 AI 중심 도시로 만들고 싶은 열망이 아주 강합니다. 그 꿈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하는 이재명 동지 김병주가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추진력 있게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를 기본사회의 바탕하에 진짜로 AI 세계 중심 도시를 만들고 싶은 꿈과 비전이 있어서 경기도지사를 출마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추미애 또 한준호 의원도 경기지사 또 출마를 또 준비하는 걸로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분들보다 또 김 의원께서 갖고 계신 나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좀 첨가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성장군 출신인데 행정의 별이 4개다라고 봅니다. 행정의 별이? 네, 경기도를 이끌려면 행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군은 작은 정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달인이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하고 말이 잘 통하기 때문에 네. 경기도에 뿌려놓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고요. 강한 리더십으로 경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AI 세계 중심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비전과 추진력 이것이 장점이죠. 네. 바른민주당 후보들 여러 계시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협력을 잘해서 네. 경기도를 발전시킬 적임자는 우리 김 의원님이시다. 그렇죠. 언제든지 전화하고 소통을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이재명 정부 강요들하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최종 경기지사 후보가 되고 네. 실제로 또 경기지사로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또는 또 뒤에 돌아봤을 때 가장 그 성과로서 만들고 싶으신지 네. 그런 비전들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할 것은 네. 그 경기도민들과 같이 가장 불편한 것부터 해결해 주는 거가 네. 중요하지만 그 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세계적인 어떤 중심 도시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또 한 측면에는 미래 비전으로 같이 가는 그림을 그려서 숲과 나무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오셔서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정치 현안이 잠깐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여쭙는데요. 그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합당 문제가 좀 이제 정리가 되긴 했지만 네, 네. 의원님께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좀 견해를 좀 말씀을 한번. 이제 뭐 지방선거 이전에는 합당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락됐고요. 실제 장기적으로는 합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시점이라든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는 가운데 저는 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게 네. 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설에 각자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힘껏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국민연금의 여러 제도들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바뀌고 또 개정이 됐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우리의 노후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오늘 그 궁금증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이슬한 보건복지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복지부 차관입니다. 네. 자, 우리 차관님 제가 다른 기사나 뭐 영상으로 많이 뵀는데 오늘 또 이제 인터뷰로는 또 처음 뵈서 굉장히 반갑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편하게 여쭤볼 테니까요.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국민연금 연금 개혁이 사실 이제 국회에서는 작년에 이제 그 통과가 됐잖아요, 법안이.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실제 올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것들이 바뀌는 건지 큰 틀에서의 어떤 그 개요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바뀌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고 소득 대체율도 올라가고 또 크레딧도 드리고 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 지원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국가가 이거 지급을 해주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국가 지급 보장의 의무도 넣습니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는 이제 9%에서 13%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걸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0.5%포인트씩 8년간. 8년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26년부터 33년까지 쭉 이렇게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율도 지금 41.5%였는데 이제 25년에요. 근데 26년부터 43%로 이제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네. 그다음에 크레딧도 그동안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네. 이제 12개월 이렇게
가입 기간을 인정을 해드렸는데 네. 그동안은 둘째부터 저희가 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번 첫째부터 이제 가입을 인정을 해드리고 네. 셋째부터는 18개월까지 이제 인정을 해드리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동안에 또 이제 50개월 상한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다 내야 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지금도 물론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직장 가입자는 이제 사업자가 반을 부담을 하니까 지역 네. 가입자는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는 좀 소득이 낮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네.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보험료를 안 내다가 새로 내시는 분, 납부 네. 재계좌만 저희가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지역 가입자는 모두 지원해드리도록 바뀌었고요. 네. 아까 마지막에 이제 군 크레딧도 하나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군대를 갔다 오면 6개월만 저희가 드렸는데 네. 이것도 12개월로 네. 늘려드립니다. 네. 네, 다만 올해부터 이제 제대하시는 분만 해당이 되고요. 네. 그 전에 군대를 다녀오신 앞서 분 갔다 오신 같으면 분들은 안 됩니다. 6개월만 드리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다녀오시는 분들만 네. 제대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좀 재정 당국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네. 국가가 네. 연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네. 보장을 명확하게 법에 네.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네. 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바뀌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늘어나는 거는 또 이제 알겠고 근데 비용도 사실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보험료율이 9%에서 네. 이제 14%까지 매년 이제 단계별로 올라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올해 우리가 얼마를 더 내고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좀 쉽게 좀 설명을 하나 좀 예를 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금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가 어려운 게 막 40년을 가입을 해야 네, 되고 네. 이런데 올해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2,100만 가까이 되는데 네. 그중에 평균 소득이 있습니다. 네. 거기 그 소득이 319만 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319만 원 원을 기준으로 월소득으로 치면 기준했을 때, 예. 네네. 보험료 0.5%포인트 올라가는 그 수준은 15,970원입니다. 그 정도를 더 내게 되는 네, 거네요. 됩니다. 예. 네, 이제 전체 금액은 28만 원에서 30만 3천 원인데 어쨌든 네. 추가적으로 내야 될 건 15,970원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가입자는 반 정도 회사가 내주시니까 네. 실제로 본인이 내는 건 7,990원 네.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내년만 올해만 0.5%고 이게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제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받는 돈도 네. 아까 41.5%라고 소득 대체율 말씀드렸는데 네. 원래는 41.5, 40.5, 네. 40, 41 뭐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연금 개혁을 해서 43%로 됩니다. 네. 그래서 받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319만 원 기준 한 9만 4천 원 가량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는 것보다는 받게 되는 게 훨씬 더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보험료율, 그러니까 국민연금 내는 네, 네, 거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도 네, 네.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지는 말고 그러니까 받는 게 더 좀 나의 많아진다. 노후가 더 네. 많은 소득을 내가 받게 되는 거니까 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자, 근데 네. 이제 일부 또 이제 시민들께서는 걱정하시는 게 소득 대체율이 어쨌든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다 거덜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가입자들 부담이 결국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우려의 소리도 있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러니까 대체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거는 요걸 올리면 네. 지금 받고 계신 분도 올라가지 않냐. 네. 그 청년분들이 내가 돈 냈는데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이 더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안 낸 사람은 못 받는 거죠. 43% 적용은 지금 내는 사람부터 적용된다는 걸, 그러니까 26년부터 더 추가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만 적용이 된다. 요거는 좀 분명히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요. 수급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없다. 거예요. 예, 이미 지금 이제 앞으로 올해부터 더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한테만 사람만 이제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기존에 있는 무슨 국민연금 기금을 거덜내고 막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거는 게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득 대체율을 올렸는데 네. 그러면 더 나빠진 거 아니냐? 네. 나빠지긴 하는데 네. 보험료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 안정성에는 둘 다 그러니까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이 둘 다 좀 뭐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말씀합니다만 둘 다 기여하는 방식으로 연금 개혁은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려하시면서 또 질문을 갖고 계시는 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진짜 지속 가능하게 이게 정말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내가 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네.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의 운영 체계는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해 주시죠?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 네. 지금의 인구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네. 저희가 71년 뭐 이렇게 네. 연금이 소진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하는데 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이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못 받느냐 이런 네. 이슈는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후에도 저희는 지금 국회 연금 개혁 특위가 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추가적인 개혁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인구도 좀 바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지급받는 돈 네. 이런 부분도 현재 DB 방식인데 이게 DC 방식은 다른 방식들의 논의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인구 프로파일도 바뀌고 지급 방식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네. 하나는 기금 수익률이 조금 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다 바뀌면 네. 이게 고정된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아니다. 오픈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열려 있고 이 부분은 계속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해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네. 어떤 형태로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급을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분들이 예. 20대 청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그쵸. 예, 취업도 뭐 네. 어렵고 그런 것도 걱정이지만 네, 네. 사실은 나의 연금이 이제 이게 되는 건지 네. 청년 눈높이에서 만약에 20대가 지금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은 네, 네.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지 또 듣고 싶네요. 글쎄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자산 투자를 잘해요, 연금을 가입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통계청 국가 데이터처 이런 조사를 네. 사회 조사를 보면 네. 국민연금으로 네. 노후소득 보장을 준비한다는 분이 거의 59%? 네.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 이제 별로 없으신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연금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회적 위험을 서로 풀링하는 거잖아요. 네.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후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국가적인 제도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말고는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네. 기본으로 하고 저희가 네. 아까 말씀드린 국가 지급 보장이 있으니 이 돈은 우리가 크진 않지만 기본으로 깔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으면 그 부분을 하셔도 되겠다. 근데 네. 이 국민연금 제도가 뭐 이렇게 내가 내는 돈을 다 노인들이 가져가고 나는 못 받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네.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그 한주의 경제편 뉴스케 5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연금 지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 네네. 특히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엄청 좋은데 그 수익률이 좋은 그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우리 차관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나요? 작년에 수익률이 저기 18.6%, 잠정이긴 합니다. 18.6%고요. 기금 수익만은 228조 원 엄청난 거죠. 거뒀습니다. 네. 수익의 원인은 뭐냐? 이유가 뭐냐? 사실 국장이 좋았습니다. 네. 예, 국장 수익률이 83% 가까이 네. 되고요. 네. 네, 해외도 한 20% 가까이 수익률이 네.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어떤 장은 좋기도 하고 어떤 장은 나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게 우리 네. 수익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네. 재작년에는 해외 투자가 좋아서 수익률이 한 15% 이상이 났었고 네. 올해는 해외가 조금 저조했지만 국내가 잘하면서 네. 또 났고 그래서 저희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게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은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이제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제 주위에 질문을 이걸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건데요. 네네. 환율 상승 효과 때문에 어부질이 수익률이 좋아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까칠한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세요? 그런 건 어떻게 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연말에 한번 자르잖아요. 24년 말의 환율은 1,470원. 네. 25년 말 환율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1,439원. 0.9.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4년 환율이 더 높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25년 수익률이 더 좋았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죠. 틀린 거네요. 예, 아닙니다. 그거는. 네. 작년에 연말 24년에 네. 종가 환율이 네. 25년 종가 환율보다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25년 수익률이 네. 좋았다는 건 사실이 팩트 자체가 어긋납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아, 예, 그건 왜냐하면 이제 아닙니다. 연으로 해서 이제 연말 그걸로 딱 연말에 부킹을 계산- 네. 하니까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네, 네.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연도 이걸 좀 혜택을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숫자로 보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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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 기금운용본부가 막 그 달러를 올리는데 이게 성과급이 많으니까 달러를 올리는데 뭐 열심히 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의 기금운용본부는 네. 알파만 네. 초과 성과만 가져갔고요. 소위 네. 말하는 베타. 그러니까 네. 환 때문에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그 수익률을 성과급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그 초과 성과하고 환율하고는 상관관계가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많이 투자한다 그래도 어떻게 환율을 막 이렇게 올릴 만한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그만한 규모도 아니고 네. 그렇게 할 유인도 네. 없다. 그렇게 예, 하지는 않는다.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없다. 예, 이게 네. 답입니다. 네. 팩트도 이제 체크를 해드리면서 네. 여러 가지 오해도 풀어드리는 시간으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주식 시장이 좋아서 국민연금도 좋고 결국 이제 우리 국민의 노후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다는 거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건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와 실제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에서 좀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이 자리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연금 개혁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러니까 기금의 소진 연도를 연장하는 데는 네.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네. 기금 수익을 올려서 네. 기금 소진 연도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1% 정도가 올라가면 네. 소진 연도를 한 7년 정도 더 연장을 합니다. 연 예. 1% 수익률이 올라가면 네, 근데 연 1% 수익률이 추가로 올라가면 네. 7년 7년은 정도의 들려요? 소진을 네. 기금을 늘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 기금이 소진되는 연도가 뒤로 확 네. 밀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1%는 올해가 1%가 아니라 계속 1%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5.5%를 하려면 계속 5.5%를 해야 71년에 소진이 되는 거고 만약에 1%더 올린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6.5%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기금 규모가 더 베이스가 커지기 때문에 90 몇 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이고요. 어쨌든 수익률이 올라가면 기금이 소진되는 연도가 뒤로 미뤄진다. 예, 네. 그런 재정 안정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네. 예. 자, 국민연금이 최근에 그 외화 조달 다변화 방안으로 이제 외화 채권 발행을 좀 계획 중인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또 이것도 우려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편에서는. 네. 아, 요즘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네, 뭐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하는 총재님도 말씀을 네. 하시고, 뭐 부총리님도 말씀을 하시고 네. 그런데 그 걱정은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네. 외환 시장이 좁은데 국민연금 계속 해외 투자를 하니까 계속 조달을 하면서 그 시장의 쏠림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냥 밖에서 해외에서 채권 발행해서 네. 그거 가지고 해외 투자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 수익 내서 다시 들고 들어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환 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고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외환 조달을 하는데 그 외화 채권은 그런 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거 가지고 자꾸 무슨 외환이 동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것도 오해다. 그것도 오해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의 글로벌화 차원에서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이 뭐 국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이렇게 다변화를 시키면 리스크도 이제 해지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수익률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네.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외화 채권은 진짜 그야말로 시장에서 자꾸 조달하니까 뭐 일방향으로 조달한다, 맨날 사간다 이러시니까 그냥 국내 외환 시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냥 밖에 나가서 네. 조달을 하겠다 이런 네.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뭐 오해일 수도 있고 뭐 의문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환해지 이런 전략도 네. 딱 무슨 정해진 뭐 로봇 같이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운용 방식이 하여튼 기계적이고 유연하지가 못하지 않냐 이런 또 많은 또 의구심들이 또 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예, 과거에 저희가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환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정해진 룰에 하다가 저희가 이번에 확 바꿨습니다. 네. 뭐또 기재부 부총님도 말씀하시고 하는 총재님도 말씀하셔서 네. 시장의 전략적 모호성을 주기 위해서 네. 예전에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 정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네.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네. 작은 이제 TF를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시장의 환율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이번에 좀 바꿨습니다. 네. 그 바뀐 게 작년부터 바뀐 건가요, 그럼요? 네, 작년 말에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정부의 예. 코스피 5천 공략과 이쪽 부분에서는 네. 운용의 유연성을 더 강화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네, 있겠네요. 환해지 전략의 유연성을 네. 강화했다. 네. 그다음 전략적 모호성을 만들었다. 아, 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네. 노령연금 있잖아요. 예. 노령연금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소득을 올리면 네. 연금이 깎인다. 이것도 너무 기계적으로 많이 깎인다. 이런 말씀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오늘 기계적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 뭐 소득 올릴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것도 사실이었고요. 네. 바꿨습니다. 이것도. 바꿨어요? 네, 네. 그것도 작년 말에 법 통과 시켜가지고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노인이 아니시잖아요. 네. 경제 활동을 많이 많이 하세요. 하시죠, 근데 지금. 많이 했는데 소득이 있다고 막 하면 연금을 할수록 조금씩 연금이 깎인다. 깎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바꿔가지고 월소득 509만 원까지는 연금을 안 깎습니다. 아, 509만 원까지요?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거기 한 15만 원까지 맥스 좀 최대 15만 원 정도 감액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15만 그 509만 원까지는 하나도 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상 벌으시면 조금씩 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네. 원래 국민연금의 취지는 돈이 없으신 분들을 보장하기 위한 거니까 네. 대기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네. 깎고 네. 509만 원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 푼도 깎지 않고 온전히 네. 다 연금을 돌려드리도록 작년에 법을 바꿨고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국민연금 이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에서 이 재원을 활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예.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뭔가요? 글쎄요, 이제 출생률 반등을 위해서 이제 연기금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필요성 이런 거는 공감을 하는데요. 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 연금은 우리 이제 앵커님도 내셨을 텐데 네. 앵커님 돈이 있잖아요. 네. 예, 이게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고 네. 원칙이 있는데 이게 진짜 필요한가? 네. 그다음에 연금이 해야 될 역할인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끝으로 네.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청년 세대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네. 미래에 국민연금이 이제 기금 고갈되지 않냐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청년분들에게 꼭 이거 한 가지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은 사실 기본이고 우리가 국가데이터처의 그 사회조사에 따르면은 이거 외에는 58.5%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네. 58.5%가 국민연금으로만 노후소득 보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약간 불합리한 재정 구조는 일단 모수 개혁으로 한번 조정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국가가 지급 보장을 약속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인데 어디 민간 하는 데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된다. 저희가 내시는 돈은 반드시 연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할 거고 또 그렇게 법에 의무가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이창원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복지부의 주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른 제도 많이 있으니까 네. 다음번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네, 말끔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또 네.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말끔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AI 시대를 맞아서 우리 증시는 AI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불을 뿜고 있지만 AI와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AI 교육은 과연 잘 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지 않다고 모두가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지금 AI 인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미래 우리가 좀 잘 따져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AI 교육 인재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리고 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안민석 경기미래교육 자치포럼 공동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근데 안민석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안민석 경기미래교육 자치포럼 공동대표 이렇게 하면 옛날 안민석 의원 아니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정농단을 이제, 추적했던 안민석이 맞고요. 네, 의원님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 이후에 의원제 그걸 그만두시고 네. 어떻게 또 활동을 하시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에서 AI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초중고등학교가 AI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특히 UC 버클리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50년대부터 어떻게 구축해 왔는지,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공부하고 왔습니다. 네. AI 시대를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하신 셈이 됐네요. 네, 뭐 그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 분야를 이제 공부도 하셨지만 AI 인재 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많은 여러 곳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AI 교육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준비를 하시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주장하고 계셨는지 그 계기와 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9년부터 AI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네. 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AI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을 제가 21년 국정감사 때 했고 AI 로봇도 국정감사장에 가지고 네. 와서 장관님한테 인사드려, 교육감님한테 인사드려 네. 그렇게 제가 네.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쭉 지금 한 7, 8년 정도 됐죠. AI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요. 제 주위에는 좀 AI 전문가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이 AI 시대 준비하지 않으면은 도태된다. 그런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백범 선생께서 네. 문화를 얻는 자가 네.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AI 반도체를 얻는 자가 네. AI 반도체를 얻는 국가가 네.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미흡하다 보니까 네. 지난 3년 동안에 네. 20대 청년들이 21만 개 일자리를 잃었어요. 네. 이제라도 AI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네. 그런 저는 문제 의식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네. AI 시대에 지금 전혀 지금 적응하지 못하고 전혀 있는 준비가 안 거죠. 돼 있죠, 지금. 그냥 과거에 산업 시대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냥 답답한 마음에 네. 좀 저라도 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정치를 간두고 네. 미국 가서 이제 이 준비를 하고 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 있게 된 거죠. 네. 지금 저 차트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AI 연구자 출신 국가 지금 한국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빨리 쫓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AI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 좀 전에 보여드린 차트를 보면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는지 또 이제 대표님께서는 여러 가지 좀 구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 인력 10만 명 양성 좀 지금요. 계획을 좀 앞으로 말씀해 이제 주시죠. 5년 내로 네. 세계적으로 AI 인재가 100만 명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인재를 미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다 확보하고 있고 네. 우리는 1.6% 정도에 불과한 AI 인재만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 경기도에서 네. AI 인프라, 반도체 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기도에서 AI 인재를 빨리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네. 10만 명 AI 반도체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10만 네. 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구상이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체계 네. 특성화고라든지 네. 가능한 고등학교들을 AI 반도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들고요. 네. 교과 과정도 네. 교육감 근환으로 새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교과 과정도 새로 만들고 네.
또 교사들도 재교육시키고 네. 또 AI 교사들도 양성을 하고 네. 그런 준비를 이제 경기도에서 먼저 해서 네. 이제 경기도를 바꿔서 네.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네. 그런 나름대로의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AI 반도체 인력 10만 명 육성,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 과정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편을 해야 될 텐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실현을 하려면은 뭐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빠르게 또 할 수 있는 건지 실제적인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교육부가 이제 국가 교육 과정을 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은 네. 근데 이 교육 과정이 지금 현재 교육의 판은 네. 1995년 체제예요. 네. 30년 전에 짜여진 거예요. 네. 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네. 그때는 두 가지를 상상하지 못했죠. 예측하지 못했죠. 첫째, 저출산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죠. 둘째, AI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불판을 이제 갈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AI 교육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들이나 교사들이나 네. 또 심지어 학부모 학생들까지 해서 네. 다양한 그 요구와 그 어떤 니즈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인을 통해서 근데 이게 학교의 힘으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지역과 함께 네. 그리고 또 대학과 함께 네. 그리고 기업과 함께 네.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벽계기 교육을 해야지 AI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하면은 그렇지 학교 힘으로는 안 되지. 네. 예, 대학이 협조해야 되고 기업이 협조해야 되고 삼성, SK가 함께 인재를 길러내는 이러한 커다란 정말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을 경기도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산시에서 5선 의원을 하신 그 배경이 있다 보니까 네. 경기도 교육부터 좀 혁신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금은 타이밍과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사실은 지금 골든 타임이 지금 지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늦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속도감 있게 네, 이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벽계기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이제 산학협력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기업과 또 대학과 뭐 연계해가지고 뭐 취업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교육도 좀 제대로 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좀 벽계기 개념은 어떻게 좀 다르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 것이죠. 네, 이 학교는 시설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또 전문 인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학과 기업과 지역에서 네, 이 문제를 벽계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경희대나 성균관대나 뭐 또 국립환경대도 있고 이런 대학들이 한 20개가 돼요. 경기 남부에. 네. 이런 대학들이 학교에 손난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것은 이제 교육감의 정치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에듀팔리티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성과 SK 뭐 삼성하고는 자주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삼성은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학교에서 키워준다고 하니까 네. 기업도 좋은 것이죠. 네. 대학도 좋은 것이죠. 네. 대학에 인재 육성을 함께 하자 그러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네. 또 예산 지원을 해주면서 이 일을 함께하는 벽계기 프로젝트 네. 멋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걸 하지 않으면은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벽계기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셔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뭐 당연히 이제 학교와 기업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뭐 선생님들, 뭐 교수님들 다 마음부터 먼저 열고 같이 그렇죠.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이제 그렇죠. 생각과 말씀하신 표현대로 산학협력, 네. 그다음에 뭐 행정적인 용어로는 지역과 학교의 거버넌스라고 그래요. 네네. 영어 쓰지 말고 네. 어려운 표현 쓰지 말고 네. 그냥 벽계기 하자. 벽계기 하자. 마음의 벽도 네. 깨고 제도적인 벽도 깨고 네. 이 미래 AI 인재를 위한 네. 함께 상세 경영하는 이 네. 벽계기를 네. 학교와 네. 지자체와 네. 대학과 네. 기업이 함께 하자. 네.
요 개념입니다.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에듀 폴리티션이었던 말씀하셨는데 또 일반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 교육자가 조금 정치력을 발휘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잘 이해하시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교육감실에 없는 교육감이 되겠다. 네. 현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책상에 그렇게- 앉아 있지 않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조정력도 필요하고 네. 리더십도 필요하고 설득력도 필요하고 네. 추진력도 필요하고 네. 그런 면에서 교육감은 특히 전국의 교사와 학생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은 네. 단순하게 학자 출신이나 교사 출신 가지고는 이 경기도의 난제를 풀지 못한다. 네. 그래서 교육 현장도 잘 알고 제가 국회의원 5선을 하면서 대부분의 활동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했거든요. 네. 또 교수 출신에다가 교사도 20대 때 했었어요. 네. 또 제가 미국에서 뭐 교육과 박사도 젊은 시절에 받았고 그래서 현장도 잘 알고 제가 학교를 한 1000군데 이상을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 하면서요. 네. 현장을 저보다 많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다음에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저보다 오래 한 분이 아마 해방 이후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앞으로도 제 기록을 못 끌게요. 못 깰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나름대로 정치적인 경력도 가지고 있고 특히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네. 교육 현장을 잘 아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도 없는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교육감은 에듀 폴리티션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특히 네. 경기도 교육을 잘하는 것만 머무르서는 안 돼요. 경기도 교육감은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 만학의 권은 수능 제도 이걸 바꿔야 됩니다. 네. 예, 수능 제도와 내신 평가를 지금 상대 평가잖아요. 네. 이 줄 세우기 교육, 네. 아이들 사유로 말살하고 사유 능력 말살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조장하고 AI 시대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수능 시험 풀어보라니까 만점 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교육부 장관님께서도 그런 언급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네. 대통령께서도 그런 언급을 최근에 하셨어요. AI 시대에 오지선다형 이게 맞습니까?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이 앞장서서 이 커다란 교육의 틀을 바꾸는 낡은 제도를 바꾸는 특히 수능과 내신 제도를 절대 평가하는 이 일을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교육부 설득하고 또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그거는 에듀 폴리티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큰 정치력이 있는 그런 교육자가 필요하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저는 이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이제 경기도 지역을 또 기반을 갖고 계시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용인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뭐 삼성, SK 하이닉스 이렇게 유명한 공장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전력 문제하고 연관 지으면서 호남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뭐 국토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또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안 대표님께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논란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정리하셨어요. 가늠하를 타셨어요. 네. 굉장히 지혜롭게 네. 이건 기업이 판단할 일이다. 네. 그래서 제가 삼성한테 물어봤어요. 네. 의견을 여쭤봤더니 네. 이전할 생각이 단 1도 없습니다. 단 일도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네. 힘든 일이에요. 네. 예. 아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전북 지사 나오신 어느 네. 한 국회의원께서 네. 뭐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분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네.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논란은 더 이상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이게 정치적인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불필요하고 기업의 어떤 뭐 당사자 입장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300조를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네. 전북에 네. 단 지금 한 15개 폐비 만들어질 계획이거든요. 네. 남서에. 네. 네. 단 한 개라도 옮길 의사가 없는데 네. 이게 네.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는 가능한 일이에요. 네. 정부가 네. 독재자가 네. 기업한테 옮겨. 네. 그건 가능하죠. 네. 지금 독재 시절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네. 더 이상 이 논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게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또 여쭤보면
사실 이제 반도체 공장 이제 전력 수급 문제하고 이제 계속 연관되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력 수급 관련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짓는더라도 경기도권에 그런 전력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시설들, 뭐 이런 체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궁금증이 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호남에도 네. 전력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AI 시대에 필요한 이 전력이라든지 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취지를 담은 네. 반도체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노동계와 함께 빨리 합의를 해서 네. 이 법 통과가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네. 좀 현실적인 대안도 쉽게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 반도체 문제도 그렇지만 앞서 이제 저희가 계속 제가 질문 드리고 설명해 주신 AI 교육 또 10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아까 이제 에듀 폴리티션도 말씀해 주셨고 정치력 있는 교육과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차기 경기교육감 선거 후보로 또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5선 하셨는데 교육감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출마를 결심하고 좀 준비하고 계신지 그 과정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첫째는 이 판을 바꿔야 된다. 네, 이 산업시대 교육판을 AI 시대 교육판으로 바꿔야 된다. 네, 그런데 AI 교육이 자칫 잘못 오해가 돼서 초등학교부터 네, AI 기기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그 현실이에요. 네, 저는 전문가들하고 토의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네, AI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까지는 AI 시대에 필요한 독서 교육, 네. 문해력을 높이고 네, 이 교육을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이제 교육의 새로운 판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네. 그런 좀 간절한 그런 이제 마음이고요. 네. 이것을 경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뭐 판을 준비해 그래서 주셔서 지금 이거 한번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남부는 아시아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네, 사이즈가 실리콘밸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 8개 도시가 성남은 펜비스 그 회사가 있죠. 네, 평택까지 해서 이 8개 도시가 서로가 협력을 하면은 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각자 도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교육부터 삼성과 하이닉스까지 포함시켜서 대학까지 포함시켜서 교육부터 네. 초중고등학교 연계하는 AI 교육을 시키는 경기 남부 AI 교육 특별실을 만들자. 네. 그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그냥 뭐 훌쩍 지나가가지고요. 끝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안 대표님 슬로건은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미래 교육 정책 비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교육이에요. 우리의 교육은 입시입니다. 네. 이게 잘못된 것이죠. 네. 이 수능 모든 게 평가가 문제고 수능이 문제인데 네. 이것을 이 수능을 설계했던 93년에 수능 설계했던 고려대학교 박도순 교수님마저도 이 수능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없애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아이들끼리 싸우지 경쟁하지 말고 좀 더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경기도에서 시키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자, AI 시대 첫 교육감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이신 안 대표님 바쁘신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 들어서 연일 불을 뿜고 있는 국내 증시, 미래 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하게 전망하고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 자세하게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면 4,990포인트 언저리에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5,000포인트 뭐 진짜 바로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새해 들어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상승장을 연출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이렇게 새해 들어서 강력한 장을 예상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뭐 예상 잘 못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 작년도에 이제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295조에서 300조 사이 정도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작년 말에 그 26년도 예상치가 얼마였냐면은 390조였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이제 1월 20일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한 460조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 한 18% 정도 이익이 네. 증가가 됐는데 코스피가 딱 그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지금 와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익 증가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미 뭐 어제 오늘 장중에는 5,000포인트를 이미 넘어섰고 정부나 뭐 전체적인 뭐 증권가 분위기는 이미 5,000포인트는 뭐 기정사실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가 뭐 오늘 약간 미달했지만 다음 주 정도면 또 이제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미 현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렸던 코스피 5,000은 달성했다고 막 기정사실을 하고 있고 상황은 이제 그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지금 시장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뭐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지금 아까 제가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지금 한 460조 정도로 컨센서스가 잡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주체는 반도체가 될 네. 것 같고요. 반도체 가격이 지금 연일 오르고 있고 이게 쉽사리 안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추정치보다도 한 10% 이상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추세, 그 이익 증가를 그대로 지수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기서 한 10% 이상은 좀 더 올라갈 그 기회가 있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10%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5,500 이상까지는 뭐그 충분히 갈 수 정도를- 있는 에너지가 지금 보인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뭐 6,000포인트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기대 섞인 전망 뭐 7,000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5,000포인트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다. 네. 대부분은 이렇게 전망을 하시고 있고 또 저도 이제 주위에 보면 과거 같으면은 이 정도 되면은 뭐 거품론도 얘기하고 뭐 이거 너무 지금 편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법도 한데 그런 얘기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놀라운 그런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5,500 이상, 6,000 이상 포인트를 우리가 더 미래를 바라본다면 어떤 시장의 조건들이 더 갖춰진다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조건들을 좀 진단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좋겠습니다. 지금 기업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상당 부분은 반도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로도 과연 이 개선세가 네. 과연 확산이 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 뭐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런 개선 방향들이 기업들이 과연 좀 제시할 수 있는지 네. 예,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제일 걱정이 많은 게 환율 환율. 리스크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제가 여러 군데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 정부 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규제 혁신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규제 혁신이 돼야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일부 그런 제도들은 규제 혁신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혁신 규제 네. 반대인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정말 그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현실적인 어떤 방안들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기업들도 좀 더 힘을 내고 이익도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승우 센터장님께서는 5,000포인트 이상 우리가 더 레벨업되는 증시를 보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 필요하고 또 환율에 대한 리스크 또 그것도 진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반도체 이외에 다른 또 주도주 세력들이 세력이라기보다는 주도주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네. 훨씬 더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 주신 걸 이제 이어서 가면은 현재 지금 반도체와 AI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걸 포함해서 국내 증시 상황에서 여러 업종별로 조금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좀 어프로치를 하면 좋을지 네. 업종별로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일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실제로 밸류에이션도 적절하게 나오는 거는 반도체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많이 올랐지만 이익 증가세가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볼 때는 이익이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한국이 제일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조선 방산 네. 파트인데요. 그쪽은 뭐 지정학 변화에 따른 어떤 좀 장기적인 구조적 개혁이 계속 유효할 것 같고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산업에서 한국만큼 경쟁력을 갖춘 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도 그쪽에 계속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인데요. 사실 자동차는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사실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굉장히 그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그런 상황인데 좀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물론 전기차로 진행은 계속 되겠습니다만 좀 수명이 길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진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국내 현대차 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실은 이제 자동차 주식이 아니라 이제 로봇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밸류에이션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력 자체가 좀 딴 데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우리의 약간 골치 아픈 부분이 좀 사실은 이제 화학 정유 이쪽 파트인데 여기는 부진했습니다. 사실은 실적이 4분기도 부진했는데 1분기 들어서는 이제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가 좀 생겨가지고 증설이 그 최소화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약간의 그 시황 반등이 기대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진했지만 뭐 기대가 없고 이런 업종들이 사실은 조금 돌아서게 되면 사실 그 수익률 게임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안 쳐다봤던 섹터이긴 하지만 그쪽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인데요. 바이오는 사실은 뭐 냉정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스토리로 가는 주식이고 또 정부에서 지금 코스피 5천에 이어서 이제 코스닥 3천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사실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기보다는 결국은 신약 개발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업별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또 괜찮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부터 앞으로도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유망하다 이제 보셨고 뭐 조선 방산, 자동차, 뭐 화학 바이오 뭐 이렇게 업종들 쭉 얘기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뭐 반도체를 빼고 그래도 좀 주목하면은 뒷부분에 무게를 두신 건가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투자 차원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익률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면 뭐 수익률을 더 많이 올린다 이러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뭐 리서치 센터에 있고 하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그래도 좀 나오는 종목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좀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펀더멘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쪽은 그 조선 방산 이쪽 로봇 뭐 이런 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뉴스킥 5에서 좀 다루긴 했는데 자동차 이제 현대차가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노조가 이제 성명을 단 한 대도 도입하면 안 된다 합의 없이는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기존 뭐 조직원들이 좀 반대를 하고 이런 것들은 수백 년간 계속된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상황이잖아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러다이트 운동도 그랬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노조가 반발하는 거는 뭐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전환되는 거를 결국에는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CES에서 이제 현대차가 보여줬던 그런 놀라운 성과는 결국은 뭐 주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기회는 저는 있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다소 이제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과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뭐 대세의 흐름인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유진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입장에서 볼 때 좀 다른 증권사와 좀 다르게 보는 뷰나 다른게 보는 어떤 뭐 분석이 있다면은 소개해 주실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제가 우리 올해 이제 시작할 때 저희 우리 리서치센터 조직원들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는 이제 올해가 병원년이다. 그 병원년을 역사적으로 제가 한번 쭉 찾아봤더니 이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한 측면에서
변고가 되게 많았던 해더라고요. 네.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제 병원연 처음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는 적토마고 증시가 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있죠. 네. 하지만 이제 변화가 굉장히 클 가능성들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 연초부터 아시는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 사태도 있었고 그린란드 이슈도 있고 또 이란도 지금 뭐 불투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다른 정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지만 올해 상당히 좀 변화가 되게 클 수가 있다. 그래서 변동성 자체가 모르겠어요. 연간 전체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투자자들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은 좋지만 이제 우리 선 대사님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증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 물론 조정받다가 다시 또 오르고 뭐 이런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지금 워낙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좀 적긴 한데 미국 증시의 흐름은 올해 또 어떻게 전개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에 이미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죠. 네. 뭐 우리나라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그래서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둔화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에 그 미국의 그 주식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맥세븐이 사실은 뭐 구글 정도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최근에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우리보다 더 좋을 거다 이렇게는 저희는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한국 증시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미국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펀더멘탈리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고 계속해서 어떤 신규 IPO 되는 기업들도 보면 뭐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만든 회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을 계속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개선 속도는 분명히 둔화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슈가 아직 남아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9월부터 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지금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좀 되짚어 본다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닌데 금리를 내렸을 때는 항상 버블이 만들어집니다. 버블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기회가 좀 생길 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뭔가 자극되는 포인트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다시 금리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하반기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서학개미, 소위 서학개미들은 또 고민이 깊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양도세 부분이 좀 골치가 아픈데 그걸 안 내도 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제시해가지고 사실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그 환율 이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스트레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방안을 뭐 정책을 이제 내주셨는데 뭐 일정 정도 그거 좀 호응하는 것도 저는 뭐 개인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이 주식시장의 현재 분위기가 되게 좋고 기업들 실적이 또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조금 이제 돌아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제 기업들의 기본적인 경쟁력 자체가 워낙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일부 이제 뭐 한국으로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미국에 계속 관심을 갖고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기술적인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뭐 정책적인 뭐 효과 그걸 기대하면서 살짝 움직이실 뭐 필요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이제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리스크 요인으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 증시에도 이제 중요한 요소로 이제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환율 리스크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경상수지가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또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좋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환율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배센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 게 그 기본적인 펀더는 괜찮은데 이 환율의 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달러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점들이다. 결국은 그만큼 우리 기존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달러를 일종의 이제 통화라기보다는 그 자산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투자 자산으로 보면서 이제 묶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일부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 만약에 깨진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조금 더 약세로 가고 또 국내 증시가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면은 그 풀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의 그 정책 의지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뭐 1,480은 안 넘기겠다라는 게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아주 급격하게 뭐 저희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가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안정화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증시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이 또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인들도 아까 이제 뭐 한국 지금 서학개미들 오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잘 활용하시면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형성돼 있는 어느 정도의 환율 밴드를 크게 네. 우상향으로 막 급등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투자에 대한 지금 또 열풍이 뜨겁습니다. 금값 뭐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금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가는 게 좋을까요? 그죠. 금이 뭐 엄청나게 지금 강세인데 결국은 뭐 잘은 모르지만 저도 이 금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거는 결국 이제 달러 위상의 약화와 마찬 그 연결돼 가지고 이 지정학적 불안이 되게 커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자유무역 시대가 이제 끝나고 결국은 과거와 같은 이런 패권 이 우선주의 시대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좀 더 안정적인 통화를 이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개인 분들마다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금에 대한 그 익스포저를 좀 가져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비트코인 등 뭐 하여튼 주요 코인들 보면은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요즘 다시 또 조금 상승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올해 이제 코인에 대한 어프로치 시각을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조언을 주시나요? 사실 뭐 정확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사실 코인이 지금 상대적으로 되게 약한 편입니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작년 12만 달러가 넘었다가 지금 이제 9만 불 하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뭐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금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런 시장 기준은 이 암호화폐가 디지털 골드의 그런 위상이 상당히 약해졌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양자 컴퓨터 이것도 지금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 가지고요. 그 투자 비중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올해 시장을 어떤 식으로 보시면 좀 투자 수익에 도움되겠다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주식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기업들의 상황이 좀 저희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고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금 같은 경우도 조금 그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뭐 우리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걱정들이 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버블론이 나왔을 때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얘기가 항상 그 나오는데 나중에 가서는 또 비슷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도 있다 이런 그 격언을 좀 명심을 하시고 뭐 당분간은 좋겠지만 그 변동성 관리에 대비한 그런 하반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에는 연금 상품 수익률에 따라서 퇴직 이후의 삶이 각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리미리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상품 그리고 수익률 제고 전략 등이 필요한데요. 오늘 자세히 들으시면 상당히 알찬 정보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위해 백일현 한국연금투자자문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네,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네. 연봉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네. 퇴직 이후에는 이제 퇴직연금 그다음에 그의 수익률이 네.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퇴직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요즘 이제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예. 자의반 타의반 지금 직장을 그만두시는 네. 분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이제 전 국민이 이제 거의 사실상 가입한다고 보고 네. 국민연금 외에 네. 퇴직연금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 다양한 또 솔루션이 있는데 네, 예. 기본적인 안내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신 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외에 네. 예, 삭정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퇴직연금은 이제 다니시는 직장에서 도입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기업이 운영하는 DB형이라고 불리는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네. 또 이제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시는 DC형이라고 불리는 학정기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그 제도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별로 여유자금이라든가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납입하여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IRP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화면으로도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퇴직연금, 이제 국민연금 외에 금융적인 거로는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예, 가지가 예,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주택연금이나 부동산 쪽으로는 여기서는 오늘은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직장인도 또 사회생활, 경제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실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장 초년생,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열심히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뭐 중년을 앞둔 네. 젊은 층, 그다음에 퇴직을 앞둔 중년층, 네.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그룹별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예. 상당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퇴직연금은 연령과 그 목표 은퇴 시점에 따라 네. 전략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20, 30대 직장 초년생분들은 네. 일단은 적립금 이 증액의 그 네. 목표를 두고 네. 약간 이제 공격적인 공격적으로.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납입할 예.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면서도 예. 공격적으로 하자. 예, 그리고 그 DC나 IRP 제도를 네. 그 일찍이 좀 가입을 해서 네. 약간 주식과 같은 그 성장성 높은 자산에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IRP도 좀 일찍 가입하는 게 좋다. 야, 그렇습니다. 젊을 때부터 예. 직장 초년생 그게 때부터. 사실은 노후 생활에 네. 얼마나 빨리 가입하느냐가 네. 실제 나의 노후 생활의 어떤 질을 네. 결정하는 중요한 그러니까 일찍부터 시작하면 시드머니 볼륨 자체가 이제 커질 예, 테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예. 갈수록. 그리고 복리 효과라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그게 극대화되는 특성을 네. 가지고 있어서 네. 일찍 하시면은 일찍 그 네. 편안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직장 생활 좀 열심히 하고 계신 네, 분들은 예.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0, 50대 되셔가지고 네. 그 적립금이 어느 정도 이제 커진 경우에는 네. 이제 슬슬 그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좀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커진 자금이기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 그리고 이제 주식과 같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안전자산하고 네. 위험자산의 어떤 비중을 균형 네. 있게 좀 가져가면서 네.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안전하고 이제 꾸준한 그 수익률을 네.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달리 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50대 중후반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그럼 진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대 후반 이제 퇴직 그 임박자분들은 이제 연금 운용이나 적립보다는 이제 연금 수령을 해야 되는 시기이므로 네. 이게 안전한 자산 위주로 보수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공격적으로 하면 안 되고. 예, 뭐 주식을 그렇다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채권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네. 요새는 그 매월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는 우리가 인컴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배당 수익 등 이런 수익들이 그 현금흐름이 매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네. 그 리스크 관리 또 그 하락할 수 있는 그 안전한 좀 자산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연말에는 특히 이제 12월 시즌이 되면 희비가 많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자의반 타의반 어쨌든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소위 말해서 한 방에 한 방에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천천히 이제 월급처럼 받아가는 그런 개념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고 전략인지 그것도 좀 안내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실 큰 문제이긴 한데
그 퇴직금은 사실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뭐 당연히 연금으로 받는 것이 네. 그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그 퇴직연금의 성격에도 맞고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현실은 보면은 네. 우리나라 지금 연금 수급자의 한 50% 정도 이상이 네. 연금보다는 이제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네, 경우가 한 많습니다. 번에. 예, 네. 그것은 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별 어떤 목돈을 이제 사용하시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은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보다 세금을 그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은 네. 퇴직소득세를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그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일시금을 받으신 분들은 네. 그 퇴직금을 한 번에 이제 크게 또 이렇게 쓰시는 네. 그래서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위험에 이렇게 처해지는 분들을 많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시면 당연히 그 일시금보다는 네.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을 많이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퇴직을 앞두신 분, 또 막 퇴직하신 분들은 예, 예.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기보다는 예, 예, 예. 퇴직연금 쪽으로 돌려서 나중에 연금으로 월급처럼 소액이더라도 받아가시는 게 세금 절감 차원에서 예, 어떤 맞습니다. 노후의 안정활동 예, 위해서도 좋은 거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한다고 쳐요. 그래도 앞에 말씀하신 대로 DB형, DC형 또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는데 예, 예.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예, 그걸 또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퇴직금을 받게 되면은 네. 근대법상 그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제 이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IRP 계좌에서 네. 요 자산 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그 다양한 자산에 이제 투자하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영하는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네. 그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네. 그 복리 효과도 또 이렇게 다른 그 자산 운용과 달리 복리 네. 효과도 충분히 누릴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인출을 해가지고 뭐 별도의 어떤 계좌를 통해서 운용하시는 경우보다 네.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퇴직연금 이제 여쭤보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예, 예. 운용하는 이제 금융회사들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 퇴직연금 잘 운용하는 뭐 우수운용사 해가지고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증권, 예, NH투자증권 이렇게 최우수라고 이제 평가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자 퇴직연금 이제 상품을 하더라도 예. 이렇게 정부에서 평가해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은 예, 그런 예. 증권사 쪽으로 상품을 맡기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걸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일단은 그 퇴직연금 자산관리관은 이 크게 보면은 이제 은행, 증권, 보험사 이렇게 나눠지고 돼 있는데 이렇게 네. 업권별로 또 이렇게 금융기관별로 네. 제공하는 상품이나 이 서비스 수준이 많이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금융소비자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 고용노동부의 평가 기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증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뭐 상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은행도 잘 맞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험회사도 있고. 예, 보험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제 그 적시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 투자형 상품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는 네. 아무래도 투자형 상품이 그 은행보다는 증권사가 좀 더 이렇게 네. 다양하게 그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구비되어 있어서 네. 뭐 증권사 부분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네. 실적형 상품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아무래도 같습니다. 이제 운용과 수익률 차원에서는 증권사들이 또 그런 거 많이 하다 그런 보니까 쪽에는 약간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예, 강점이 있어서 최근에 그 퇴직연금 이전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네. 실제로 은행에서 그 증권사로 이렇게 이전한 금액이 상당한 거로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트렌드가 예, 예, 그렇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해주시는 거고요. 예, 예. 자, 그럼 내가 이제 투자 상품을 선택하고 하다 보면 수익률 제고에 이제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예, 예.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게 어떤 원칙을 예. 가지고 예. 나의 퇴직연금 상품을 내가 예, 포트폴리오 예. 어떻게 짜는 게 좋냐 예, 이제 맞습니다. 예. 이게 문제죠. 이게 투자의 어떤 뭐 방법이 네. 있어서 이렇게 항상 돈을 벌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은 뭐 누구나 이제 그 방법을 따를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들이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많이들 아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퇴직연금은 이렇게 일단은 자산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짜야 되나를 생각하기 전에 네. 장기 자산이라는 그 퇴직연금의 특성을 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기 자산이라는 특성을 활용한 네. 그 자산 배분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은 네. 다른 자산보다는 그래도 그 연금의 성격에 맞게 네. 안정적이고 꾸준한 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네. 그 분산, 분산. 또, 예,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어떤 상품이나 자산에 몰빵하지 않고 네. 국내 주식, 또 채권, 그리고 주식과 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차 상품들까지 해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 리스크도 좀 관리하면서 그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예.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사실은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뭐 사학연금 이런 기타 연기금하고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국민연금이 한 과거 10년 평균 한 6%대 수익률을 네. 거두고 있는 상황과 다르게 그 퇴직연금은 과거 10년 평균 수익률이 한 2.3% 정도가 되다 보니 거의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못 따라가는 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정부도 계속 이 수익률 개선이라는 그런 과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2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네. 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좀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네. 그 D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립금 운영위원회 네. 그리고 또 적립금 운영 계획서를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DC형 제도에서는 그 사전 지정 운영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안 하시는 약간 방치하고 있는 이런 계좌들을 방치하는 경우는 이제 자동적으로 그 사전에 정한 금융기관이 정한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디폴트 옵션 제도도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런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중소기업의 사용자나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네.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지금 많이 들으셨겠지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기금형으로 제도가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를 계약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 계약형하고 기금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이제 누가 운용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형은 이제 근로자나 기업이 계약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운영 주체가 되는 네. 거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기금형 제도는 근로자나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기금을 별도의 독립된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네. 전문 운영 관리기관에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네. 전문성을 살리고 또 금융 경제를 통해서 기존의 개인들이나 이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운영할 수 없는 상품, 뭐 인프라 펀드라든지 이런 큰 규모가 커서 투자할 수 없는 상품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익률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백 대표님 운영하시는 한국연금투자자문은 그런 연금 관련해서 예, 어떤 예. 자문을 해주시고 어떻게 예. 사업을 운영하시는지 간단하게 예. 소개해 주시면 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중에서 이제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DB형 퇴직연금입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DB형 퇴직연금인데,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실적형 상품 비중이 제일 낮기 때문입니다. 네.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DB형의 퇴직연금 실적형 운영 비중은 6.8%에 불과하고요. DC형이 한 23%, IRP가 한 33% 정도 실적형 상품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DB형 쪽의 어떤 실적형 상품 운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 저희는 그런 DB형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적 상품을 이제 유도해가지고 수익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2026년 새해 들어서 이제 한국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의 특징은 코스닥이 이제 1000스닥을 넘어가지고 이제 화랑새 가세를 한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조금 약보한 뭐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화랑새를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한 주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주 코스피 5천 레벨업 이외의 숨고르기와 코스닥 1000 돌파로 키맞추기가 동시에 전개된 한 주였다고 봅니다.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면서 5천선 부근에서 심리적 저항과 차익 실현, 실적 시즌을 앞둔 눈치 보기로 속도 조절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000이라는 라운드 넘버를 단숨에 뚫고 1000스닥에 안착하려는 수급이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특별히 원화 강세 전환, 외국인 수급 개선,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는 코스닥이라는 정책 기대가 맞물리면서 순환매가 중소형 성장주로 확산된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정책 실행령과 코스닥 업종 실적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총평을 해주셨는데, 자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는 이제 5,000P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네네. 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3,000스닥 네. 대담한 지금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자 코스닥이 3,000스닥이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2026년은 이익 모뎀텀과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해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지배구조 개선 등 변화로 ROE 개선 기대로 상승 추세가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5천은 달성 자체보다도 그 위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가 더 중요해진 국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는 실적 확인 과정에서 좀 단기적인 박스권 조정이 좀 나타나고 하는데요. 코스닥 3천 역시 단순히 목표 숫자가 제시한다고 달성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의견을 종합해 보면 관건은 정책이 실제로 자금으로 흐름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코스닥을 구성하는 주요 업종들이 실제히 그 기대를 따르는지입니다. 즉 모험자금 공급 확대, IPO 파이프라인의 정상화, 그리고 AI 로봇 등 핵심 업종에서 이익과 성장성이 동시에 확인될 때 코스닥 3천도 현실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는 이제 3,000스닥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앞서 저희가 이제 이슈 분석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고 실제 적용을 이제 시작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 시장의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 내용이 뭐냐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셨을 테니까 우리 대표님이 좀 활성화 정책의 내용을 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 구상의 핵심은 코스닥을 정책 자금이 실제로 흘러가는 성장 자본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모은 자본 공급을 제도적으로 늘리는 장치입니다. IMA나 발행어음 등으로 조달되는 자금 중 일정 비율을 모험 자금에 공급해가지고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고요. 둘째는 대규모 성장금융 프로그램입니다. 5년간 150조 원의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같이 첨단 전략산업 전반에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가 코스닥 수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장 신뢰회복 장치입니다. 이사회 충실의 임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으로 주주권 강화,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유도 같은 주주 친화적인 기조가 코스닥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축소하고 정책 실행력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구호가 아니라 돈의 방향을 제시할 때 코스닥의 선반영이 바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이 적용됨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셈인데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책들이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시장을 계속 오래 보신 분 입장에서 코스닥 3,000이 진짜 지금 1,100 지금 넘어선 상황에서 3,000은 지금 너무 먼 곳이란 말이죠. 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까지 가미가 되면 굉장히 우리 코스닥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에 26년 만에 지금 이제 1,100포인트를 넘었는데요, 코스닥이. 이 필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모험 자본의 구조적 공급 확대입니다. 두 번째는 상장 생태계를 정상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너무 많이 상장된 업체들을 좀 퇴출시킨다거나 퇴출 구조도 있어야죠. 네, 퇴출 구조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문제가 있는 이제 작전 같은 네, 작전 경우는 세력도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셋째는 코스닥 대표 업종의 실적이 가시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되면 이제 그 정부의 이제 그 충분 요건은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실적의 동행이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 발표가 끝나면 정책을 발표하는데 2018년대 같이 기대만 반영되면 뒤돌림으로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이 실제 수급으로 바꾸고 코스닥의 주력 섹터가 실적 개선으로 주요 기업 퍼가 과거 과열기 대비 낮아서 이번 상승의 이벤트가 아니라 추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코스닥 3천은 멀티플 확장만으로는 가기 어렵고 AI 로봇 등 고성장 섹터 이익 비중이 높아지고 정부의 정책의 신뢰가 높아지면 저는 3,000포인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벤처나 이때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모험 자본이 좀 과감하게 더 많이 이제 시장에 들어올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부실 기업 퇴출 구조도 더 활성화해서 좀 클린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작전 세력. 코스닥 시장은 이제 개인들이 또 많이 투자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또 기업들이 작다 보니까 작전 세력들이 또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거 좀 말소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도 당연히 좋아져야지 또 이제 상생 작용할 테고 끝으로는 이제 정책, 정부의 정책들이 이제 실행력 있게 맞습니다. 과감하게 또 속도감 있게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추가로 이제 제가 궁금한 건데요. 벤처 기업이나 이제 벤처 창업 쪽 투자 시장을 계속 보시고 계신 분이라서 이제 여쭤보는데 과거 몇 년 동안은 사실 벤처 투자 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침체된 그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제 벤처 시장 쪽,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도 조금 활성화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벤처기업 투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먼저 그 업계 동향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침체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선별적 회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이제 IPO 시장이 살아나야 벤처 투자의 희수 경로가 열리고 그 기대가 다시 신규 투자로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상장 시장 전반의 리스크 서로가 개선되면서 그 연결고리가 일부 복원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과거처럼 밸류에이션이 먼저 뛰는 시장은 아니고 매출 이익의 가시성,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후속 라운드 조달 가능성이 명확한 기업 위주로 자금이 몰리는 양극화가 강합니다. 코스닥이 강해질수록 벤처 생태계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핵심은 좋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시장과 그 기업의 성장 자본이 공급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시장에 대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여쭤보기도 했는데 벤처 창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시장 활성화는 조금 더 결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시장을 활성화도 시키고 또 벤처 기업 그 창업에 대한 열기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게 희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상장 심사와 공모 구조가 일관되고 우량 기업이 제때 상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체계입니다. 초기에는 기술 검증 자금, 성장기에는 스케일업 자금, 상장 전에 프리IP 자금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 모험 자본의 공급 주체를 넓히는 것입니다. IMA, 발행업, 정책펀드 등으로 민간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되 단기 테마성 자금이 아니라 장기 성장 자금이 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넷째, 창업 측면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완화와 인재, 데이터, 테스트베드 같은 사업화 인프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벤처 기업 창업도 그렇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평상시에 이제 우리 이 대표께서는 한국 제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늘 그 지론을 갖고 계시고 그걸 많이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자, 최근 증시 상승이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그 말씀을 평상시에 하신 그거에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드디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 제조업, 한국 시장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시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조업에서 유럽이 쇠퇴하고 지금 중국이 사실 제조업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일본이 노령화돼서 한국이 제조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이제 시장에서 재평가되는 지금 한국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한 이익 성장 기대가 지수 상승의 후반부를 지금 견인을 했고요. 방산, 조선 등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상당히 강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과거 한국 시장의 할인 이유였던 거버넌스 리스크 네. 그리고 또 시장 제도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되면서 정상화 국면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즉 제조업의 펀더멘탈과 제도 변화가 함께 움직일 때 한국 시장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지금은 그 전환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 네.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신뢰성이 지금 생겨서 이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지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이제 5,000피가 되니까 예. 신뢰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불이 붙은 셈이 됐는데 예. 앞으로 이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셔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코스피도 그렇지만 사실 코스닥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 투자는 사실 더 어렵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종목 선별도 그렇고 예. 이게 실적이 지금 어떻게 될지 네. 사실 그 분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보면 될지 좀 투자 차원에서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인 그 유인을 많이 주는데요. 이제 그거에만 이제 그 매몰되시면 안 되고 기업의 이제 매출이익의 가식성이나 네. 우리 이제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주, 고객사 확장 같은 확실한 증거,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증거를 기준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둘째는 수급이 만든 급등 구간에서는 특히 코스닥에서는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라운드 넘버 돌파 구간은 특히 변동성이 커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셋째, 코스닥은 환율, 금리,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네. 특히 원화 강세, 또 완화적 통화 정책 기대 같은 환경이 유지되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코스닥 강세장의 승자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네. 좋은 기업을 끝까지 오랫동안 보유하고 가는 게 지금 현재 추세로 성장 추세에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1,100포인트대인데 네. 이제 3,000포인트를 간다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투자 문법은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건데 네, 네. 지금 시장에서의 코스닥 시장은 네. 좋은 기업을 끝까지 가는 거.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3천 스닥이 간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책적인 그걸 계속 체크도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예. 기업들의 실적도 체크도 하고.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이 코스닥이 2000년대 이후에 네. 지금 상당히 안정된 구조, 사업 구조가 옛날에 같은 버블이 아닌 2000년에 버블이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인데 지금은 버블이 아닌 성장이 지금 대기업들 코스피에서 끌고 코스닥에 가기 때문에 좀 가지면서 가고 있는 시장. 안정적인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좋은 기업을 먼저 선택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네. 좋은 기업. 예, 예. 여기서 나쁜 기업이나 예. 작전 기업을 하면 안 되고 맞습니다.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잡는 게 중요할 테고 네네. 그리고 조금 올랐다고 팔기보다는 그렇죠. 끝까지 네, 네.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라의 성장과 함께 내가 같이 성장한다.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예. 좀 장기 보유를 하는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 네. 상당히 좀 유념 기억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네. 좋은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투자 비중이라든지 뭐 시장에 대한 비중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중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예, 예.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시장은 지수가 더 갈지 언제 조정이 올지 맞추려는 투자보다는 자금 흐름과 산업 구조 변화를 네. 좀 맞춰가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으니까 단기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적과 경쟁력이 검증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비중을 가져가는 전략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코스피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기본축 역할을 가깝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정책 변화와 수급 구조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 테마를 쫓아가지 마시고 실적이나 사업 모델로 설명 가능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투자 방식이나 시장 전체를 흐름을 따라가는 일반인들은 ETF 같은 데를 분산 투자하는 게 왜냐하면 작전이나 이런 아닌 실적을 보고 아까 투자 이익이나 이제 수주, 임상 이런 걸 이제 실적 증거를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을 ETF를 따라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개인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 업종에 이제 집중해서 또 공부도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ETF가 좋으실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가격을 맞추는 투자보다는 구조적 흐름 전체 예를 들면 1000에서 2000으로 하는 구조적 흐름을 맞춰가는 투자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체적인 지수 관련된 이제 ETF,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시장과 그 구조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기업들을 선별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 이제 말씀해 주셨고 예. 또 궁금한 게 예. 벤처기업 투자를 사실 업으로 하셔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을 선별하시는 기준이 명확할 것 네네. 같아요. 예. 그게 결국 우리가 투자할 때도 참고할 만한 요소가 될 것 네네. 같은데 어떤 요소들을 기업들을 보고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 지표라고 할까? 어떤 예. 그 요소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랑 기술이랑 시장입니다. 네, 사람, 예. 기술, 시장. 예, 세 가지. 근데 사람이 이제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이사가 많이 합니다. 창업가의 철학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큰 대기업이야 이제 시스템으로 가지만 네. 그 위기 상황에서 이제 대표이사가 어떤 판단을 해왔는지 기업의 방향이 그게 좌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제품과 기술의 차별성입니다. 네. 이제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해당 기술이나 제품이 경쟁사 대비 명확한 차별점과 진입 장벽, 이른바 해자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회사의 차별화가 되고요. 세 번째는 시장입니다. 시장과 성장성인데요. 벤처 투자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에 얼마나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해당 기업이 이제 속한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회사가 확장 가능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정리하면 이제 저는 사람이 방향을 만들고 기술이 경쟁력을 만들고 시장이 성과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말씀 듣다 보니까 다 돼가지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기회 됐을 때 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시장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웃음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